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재훈이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디자인 컨설턴시 퓨즈 프로젝트에서 산업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동시에 제 한국에 있는 파트너와 SFSO라는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한 후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녹화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어색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만든 목적이 어떻게 해외에서 디자인 잡을 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든 생각은 해외에서 디자인 잡을 구하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주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공유할 특별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디자인 잡을 구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시야를 넓혀 궁극적으로 어떻게 매력적인 디자이너가 될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디자이너가 되면 목표로 하는 국내외의 양질의 디자인 잡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넘어서 관련된 캐리어에 대한 모든 것을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독립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개인의 멋진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굉장히 멋진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학계에서나 미디어에서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매력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예, 매력적인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될까요? 바로 생각되는 것을 적어봤는데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아니면은 CAD나 스케치 렌더링과 같은 비주얼 스킬 아니면은 영어 구사 능력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이 떠오를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한 요소긴 하죠. 하지만 저는 이런 요소들이 그저 매우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기술들 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요소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크게 변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배경을 통해 좀 더 흥미롭고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만들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가지면은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 뭔가 객관적인 기술만을 냉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좀 더 인간적으로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관점을 통해 여러분을 좀 더 매력적인 디자이너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거는 소개팅과 같은 것이죠. 당신이 이성을 볼 때 객관적으로 어떤 뭐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디자이너를 바라보는 관점도 저는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 그 사람이 가진 스펙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개인적 배경에 의한 디자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강력한 디자인 스토리텔링이 되는지 좀 더 간단하게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도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왼쪽에 있는 흰색 작은 원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 백그라운드고요. 그리고 이러한 퍼스널 백그라운드를 통해 당신은 이 빨간 삼각형과 같이 긴 디자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여정은 퍼스널 백그라운드와 연관이 있어야 하며 하나의 일관적인 방향이 있어야겠죠. 또한 이렇게 된 디자인 여정은 점점 강력해져 결국 매우 매력적이며 호소력 있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반면 무엇이 약한 디자인 스토리텔링일까요? 그것은 매우 작고 희미한 퍼스널 백그라운드에서 비롯된 매우 자잘한 디자인 여정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퍼스널 백그라운드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당신의 디자인 여정은 자주 변화하는 디자인 트렌드나 구직 상황에 따라서 매우 쉽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가 유행이라고 하면 그걸 좀 만들다가 IT 프로덕트가 취업에 좋다 하면 그거에 또 관심을 가져서 또 건드렸다가 혹은 UX, UI가 유행이라고 하면 그걸 또 쫓아갔다가 하는 중구난방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러면 아주 호소력이 없고 개성이 없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을 많이 가진 학생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정말 매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개인적 배경으로 명확하고 강력한 일관된 디자인 스토리를 포트폴리오에 넣으라는 것이 저의 강력한 조언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개인적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당신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고향이나 어린 시절의 특별한 기억 같은 개인적 사실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여러분이 미쳐있는 취미, 특기, 혹은 매우 좋아하는 대상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장애를 극복했던 스토리도 굉장히 좋은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스토리텔링을 예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의 디자인 스토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경상도에 있는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5살 때 찍어진 것인데요. 제 뒤에 있는 공장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제가 살던 동네에는 큰 배를 만드는 거대한 조선소가 있었어요. 저 조선소에는 4만 명에 달하는 직원이 일하는 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기에 이것이 저의 유년 시절에 주었던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이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폭력 시위로 조용할 날이 하루가 없었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약 8살쯤에 저의 동네에서 찍혀진 비디오로서 이 얼마큼 시위가 심각했고 폭력적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싸워했던 주된 이유들은 그들이 항상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매우 혹독한 작업 환경에 노출받았기 때문인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적지 않은 근로자가 매년 사망하기도 하고 산재 사건 때문에 불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좀 나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90년 정도였고 지금은 20년 지났으니까 노동법이나 그런 것이 바뀌어서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저의 유년 시절 경험은 저에게 하나의 질문을 촉발시켰고 그 질문은 저의 디자인 여정에 아주 큰 출발점이 되었는데요. 바로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목표를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 여정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맵에 적용시키면은 저의 개인 배경은 조선소에서 힘들었던 많은 노동자를 보아왔던 것이고 그들이 왜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그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것을 디자인하는 것이 저의 주된 디자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 디자인 여정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갔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노동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을 위해 어떤 점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사진처럼 어떤 목수는 나무를 조립할 때 그들이 모치나 스크류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보았고요. 아니면 오른쪽처럼 어떤 노동자는 텅 비어있는 커다란 툴 벨트를 불편하게 계속 메고 다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 행동이 매우 불편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워크웨어 시리즈를 약 2년여에 걸쳐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디자인한 워크웨어들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앞치마, 툴벨트, 그리고 오른쪽에 헬멧 총 3개였어요. 이것들은 전부 모듈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쉽게 노동자들이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앞치마는 나사나 못을 담는 파우치 모듈들이 있고요. 사용자가 그것을 앞치마 어디든지 쉽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느 자세든 나사와 못을 입에 물지 않고 앞치마에 있는 파우치를 통해 편리하게 꺼낼 수 있도록 하였고요. 툴벨트 역시 서로 다른 파우치 모듈이 각각 다른 작업 프로세스에 적합한 도구들을 담을 수 있게 고안하였는데요. 따라서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각 모듈들을 벨트 위에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모듈들은 자석으로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쉽게 부착하거나 떼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툴벨트는 사용자의 용도나 작업 프로세스에 따라 손쉽게 사용자화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망치질만 하고 싶다면 왼쪽 사진처럼 망치 모듈과 몸 모듈을 부착하고 오른쪽 사진처럼 치수를 잴 때는 자를 담고 있는 모듈만 부착하면 되겠죠. 따라서 아까 전에 보여줬던 사진과 같이 노동자들이 비어있는 커다란 벨트를 멜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사람같이 작업이 간단하면 한두 개 모듈만 붙이면 되고 또한 오른쪽 사람같이 작업 과정이 많거나 복잡하면 5개 이상의 모듈을 한꺼번에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했던 헬멧 역시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해주는 다양한 액세서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전의 툴 벨트와 마찬가지로 자석을 이용해서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마개나 얼굴 보호대 혹은 램프와 같은 모듈들을 자유롭게 조립하면서 노동자가 좀 더 위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되냐면은 왼쪽 사진 같이 작업자가 시끄러운 환경에 있으면은 귀마개를 재빨리 붙이면 되고 혹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은 상단에 램프를 부착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사진같이 어둡고 불꽃이 튀고 시끄러운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3개의 액세서리를 한꺼번에 붙일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동영상을 저도 찍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워크웨어들을 디자인하고 나서 저는 학업을 마친 후 좀 더 노동자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개의 연장선인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세 개의 워크웨어들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꾸몄고요. 그 다음 노동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디자인 회사들을 검색해봤고 그 회사들에게 제 포트폴리오를 보내봤습니다. 그중 미국에 있는 퓨즈 프로젝트가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왜냐하면 퓨즈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세계 최고 가구 제조업체인 하원밀러였는데요. 그래서 의자나 조명, 시스템 가구와 같은 사무직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고 퓨즈 프로젝트는 저의 노동자에 대한 디자인 경험들이 바로 이 프로젝트들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기 때문에 저와 커넥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퓨즈 프로젝트와 함께 제일 먼저 높낮이 조절 책상의 물리 버튼 인터페이스를 좀 더 현대적으로 리디자인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했었는데요. 기존의 컨트롤러는 보이기에 너무 구식이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직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팀은 이 버튼 디스플레이를 이 사진과 같이 새롭게 디자인했고요. 여기서 터치 센서와 LED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무직 노동자가 손가락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오직 터치만으로써 책상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말이죠. 예, 지금 그리고 현재는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높낮이 의자가 적용된 사무가구 플랜을 허머밀러와 함께 디자인했으며 현재 양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사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스토리텔링을 기반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납득을 쉽게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회사의 동료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한국인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스토리텔링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디자인 스토리는 그녀의 개인적 흥미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나 생각을 일러스트나 캐릭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은 나이키를 가지고 있는 동장승이라든지 오른쪽과 같이 박수를 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라든지 말이죠.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주로 일러스트로 표현하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분의 포트폴리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물리적 오브젝트로 디자인하는 것이 그녀의 주된 스토리텔링 포트폴리오인데요. 예를 들어 화려한 새가 되고 싶다는 어떠한 작은 새의 이야기를 오브젝트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새를 형상화한 문구형 디자인 오브젝트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또한 등대에 살고 있는 인형들과 이 인형들의 주인인 아이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일러스트로 표현한 후 이러한 데스크 라이팅 오브젝트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퓨즈 프로젝트는 그녀가 순수 국내파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녀의 이러한 독특한 경험과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많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최근에 출시한 아동용 로봇 프로젝트는 그녀가 퓨즈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을 위한 스케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만큼 표정이나 제스처의 디자인이 중요했기 때문에 퓨즈 프로젝트가 왜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녀의 강점을 인식한 후 채용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디자인한 로봇의 또 다른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했던 모든 자료의 공유를 마치겠고요. 요약하자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은 개인 디자이너로서 매력을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저와 어디든지 나중에 만나더라도 흥미로운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저 역시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